봄이었어요. 벚꽃이 한창 피던 4월인데 그날따라 하늘이 유독 맑았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하늘이 맑은 날일수록 사람 마음은 더 처량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딱 그런 날이었어요. 경기도 분당 50평대 아파트. 정수연 45살. 이 여자 얘기를 하려면 먼저 하루를 봐야 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야 나중에 이 사람이 뭘 했는지가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수연은 아침 6시에 눈을 떴어요. 알람이 울리기 5분 전이었거든요. 10년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몸이 먼저 아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이불 걷고 바로 부엌으로 갔어요. 스트레칭도 없이 핸드폰도 안 보고 그냥 바로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 10년째 똑같은 메뉴예요. 남편 박준혁이 딱 좋아하는 조합이거든요. 다른 거 해주면 왜 이걸 했냐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매일 똑같이 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 10년 동안. 냄비에서 찌개가 끓기 시작하면 계란을 풀었어요. 계란말이는 불 조절이 중요하거든요. 약불에서 천천히 말아야 안이 촉촉하게 돼요. 수연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매일 했으니까. 밥상이 차려졌어요. 준혁이 나왔어요. 앉았어요. 먹었어요. 일어났어요. 넥타이 고쳐 매고 나갔어요. 그게 다예요. 단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맛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그냥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맛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수연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설거지를 하고 시어머니한테 안부 전화를 하고 장을 보고 청소하고 빨래 돌리고 저녁 준비를 했어요. 그 사이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3번 왔거든요. 이번 주 칠순 잔치 준비 잘 되고 있냐고, 꽃다발은 챙겼냐고, 케이크는 맛집으로 했냐고. 수연이 다 챙겼어요. 꽃다발도 케이크도 하객자리 배치도 한복수선도 식당 예약 확인도 전부 수연이 혼자 했거든요. 준혁은 그냥 양복 입고 나타나기만 하면 됐어요. 늘 그랬으니까. 이게 수연의 하루예요. 10년 동안 매일. 자, 여기서 잠깐 시어머니 오말순이라는 사람을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 사람을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되거든요. 그냥 나쁜 사람이면 이야기가 너무 단순해지니까요. 오말순은 경상도 시골 출신이에요. 집이 가난했거든요. 아버지는 농사꾼이었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나물 팔았어요. 5남매 중 셋째였는데 고등학교 학비가 없어서 언니는 포기했고 오빠는 겨우 다녔어요. 오말순도 고등학교는 나왔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대학은 꿈도 못 꿨거든요. 22에 결혼했어요. 남편도 비슷한 처지였고 둘이 악착같이 살면서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게 박준혁이었어요. 오말순이 아들한테 건 게 딱 하나였거든요. 서울 좋은 대학. 자기가 못 이룬 거잖아요. 자기가 평생 학벌 없다고 무시당하면서 살았으니까 아들만큼은 반드시 좋은 대학 보내서 그 서름을 갖겠다고 했어요. 그게 오말순한테는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지방대를 갔어요. 성적이 안 됐거든요. 오말순한테 그건 평생의 상처였어요. 아들한테 화를 낸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났던 거예요. 내가 더 잘 가르쳤어야 했는데, 내가 더 돈을 벌었어야 했는데. 그 상처를 덮으려고 오말순이 한 게 뭐냐면요. 주변 모든 걸 학벌로 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거래처 사람 학벌, 친척 학벌, 동네 사람 학벌. 그리고 결정적으로 며느리 학벌. 고졸 며느리 정수연. 오말순한테 수연은 그냥 미운 게 아니었어요. 무서웠던 거예요. 자기 젊은 날의 거울이었거든요. 고졸로 살면서 무시당하던 자기 모습이 며느리한테서 보였던 거예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짓밟으려 했거든요. 짓밟으면 그 거울이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이걸 알아야 나중에 오말순이 무너질 때 그냥 통쾌한 게 아니라 뭔가 더 복잡한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해 두세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생 상처받은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산 거예요. 그날은 오말순 칠순 잔치가 있는 날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이었거든요. 방 하나를 통째로 빌렸어요. 준혁 친구들이랑 그 아내들, 거래처 사람들, 친척들까지 해서 30명은 됐을 거예요. 테이블마다 꽃 장식에 도우미까지 딱 봐도 돈 꽤 쓴 자리였어요. 이 자리를 준비한 게 누구냐면요. 수연이었어요.
꽃다발, 케이크, 자리 배치, 하객 선물, 한복 수선, 식당 메뉴 조율까지 전부 수연이 혼자 다 했거든요. 준혁은 그냥 양복 입고 나타났어요.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이었어요. 준혁 친구 중에 이상국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서울대 법대 출신의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예요. 준혁이 제일 부러워하는 스타일의 인간이었어요. 그 이상국이 와인잔을 들고 자기 아내 얘기를 꺼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연대 출신인데 요즘 MBA 과정 다니거든. 나이 40에도 공부가 되더라고. 하하. 옆에 있던 다른 친구 아내도 질세라 한마디 얹었어요. 저도 이화여대 나왔는데 졸업하고 나서 CPA 땄잖아요. 요즘은 그것도 스펙이 되더라고요. 테이블 분위기가 그쪽으로 흘렀어요. 학벌 얘기, 스펙 얘기, 누구 자녀가 어느 대학 붙었네, 누구 며느리가 어느 학교 출신이네. 수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거든요. 웃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그 미소요. 10년 동안 갈고 닦은 표정이었어요. 그때였거든요. 오말순이 환하게 웃으면서 한마디를 던졌어요. 우리 며느리는 고졸이에요. 웃으면서 말했거든요. 진짜로 웃으면서요. 마치 그게 웃긴 얘기인 것처럼,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처럼. 근데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 표정이 딱 굳었잖아요. 어색하게 웃는 사람, 잔 들어 딴 데 보는 사람, 헛기침하는 사람. 수연은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소를 유지했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가 아니었거든요. 남편 박준혁이었어요. 보통 그런 상황이면 남편이 뭐라도 해줘야 하잖아요. 어머니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라든가. 우리 집사람이 공부는 많이 못했어도 라든가. 뭐라도요. 근데 준혁은 그냥 웃었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거든요. 공부 욕심이 없었나 봐. 그게 다였어요. 수연이 조용히 핸드백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거든요. 뭔가를 적었어요. 짧게 단 2줄을요. 그리고 수첩을 닫았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게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메모인지 모르면서요. 잔치가 끝날 무렵 오말순이 아들 팔을 잡아 끌며 귓속말을 했어요. 수연은 멀리서 그 장면을 봤거든요.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오말순 표정은 읽을 수 있었어요. 나중에 밝혀진 말이었어요. 준혁아, 이참에 정리해. 저 여자 뭔가 이상해. 왜 저렇게 당하고만 살아?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야. 그랬거든요. 오말순은 이미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수연이 단순히 당하고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근데 아들은 어머니의 그 직감을 그냥 며느리 흉보는 말로만 들었거든요. 보고 싶은 것만 보면 그렇게 돼요. 집으로 돌아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수연은 설거지를 했거든요. 잔치에서 싸운 음식들 정리하고 오말순 한복 비닐에 넣어놓고 내일 아침 밥 준비까지 미리 해뒀어요. 1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거든요. 준혁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넥타이를 풀지도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서 수연을 보고 있었거든요. 수연이 거실로 나오자 준혁이 테이블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밀어놨거든요. 딱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이혼 서류였거든요. 준혁이 말을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도 않았거든요. 준비한 말인 게 티가 났어요. 여보, 나 솔직하게 말할게. 당신이랑 있으면 나 작아져. 친구들한테 아내 소개할 때마다 학벌 물어볼까봐 가슴이 철렁해. 오늘도 그랬잖아. 고졸 아내 데리고 다니기가 솔직히 창피해. 10년 동안 말 못했는데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수연은 이혼 서류를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거실이 조용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거든요. 그러다가 수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준혁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준혁이 쳐다봤거든요. 지방대 나온 당신은 안 창피하셨어요? 순간 준혁 얼굴이 굳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박준혁 경기도 소재 지방사립대 경영학과 출신이잖아요. 학벌 콤플렉스가 그렇게 심한 사람이 정작 본인은 지방대였어요. 아내한테 창피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사람이 콤플렉스가 있으면 더 공격적으로 남한테 투사하잖아요. 준혁도 그랬거든요. 어머니한테 평생 학벌로 세뇌당한 사람이 아내한테 학벌을 들이밀고 있었어요. 수연이 말을 이었어요.
나 당신이 지방대인 거 결혼 전부터 알았어요. 한 번도 창피한 적 없었는데. 잠깐 멈췄거든요. 당신은요? 준혁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이혼 서류를 수연 쪽으로 한 번 더 밀었거든요. 수연은 서류를 보다가 다시 준혁을 봤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거든요. 문이 닫혔어요. 소리도 없이요. 그날 밤이었어요. 준혁은 소파에서 혼자 양주를 마셨거든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서 잔을 채우고 마시고 또 채우고요. 이혼 서류가 테이블 위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수연은 침실에 들어가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봤어요. 10년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났어요. 준혁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약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한테 평생 세뇌당한 스스로 설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수연은 그걸 알면서도 결혼했거든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10년이 지났어요. 바뀌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예전에 말했었잖아요. 사람은 스스로 바뀌려 할 때만 바뀌는 거라고요. 그때 수연이 더 기다려보겠다고 했었는데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었거든요. 수연이 눈을 감았어요. 새벽 2시였어요. 거실에서 준혁이 유리잔 내려놓는 소리가 들리더니 소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조용해졌거든요. 잠든 거였어요. 수연이 눈을 떴거든요. 일어났어요. 침실 불을 켰거든요. 옷장 문을 열었어요. 다음날 새벽 4시였어요. 아파트 전체가 조용했거든요. 복도에 아무도 없고 엘리베이터 소리도 없고 냉장고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그런 새벽이었어요. 준혁은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거든요. 어젯밤에 혼자 양주를 마시다가 그냥 쓰러진 거예요. 이혼 서류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있었고 빈잔이 옆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그리고 침실에서는 정수연이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거든요. 이삿짐 업체를 부른 게 아니었어요. 트럭을 빌린 것도 아니었거든요. 이민 가방 하나, 박스 하나. 딱 그것뿐이었어요. 10년 동안 살았던 50평짜리 아파트를 나가면서 챙긴 게 박스 2개였거든요. 생각해봐요. 10년이에요. 3650일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여행 가고 싸우고 화해하고 그 모든 시간이 박스 2개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수연은 울지 않았거든요. 화난 것도 아니었어요. 이미 오래전에 각오한 사람 같았거든요. 옷을 개어 넣는 손이 떨리지도 않았고 한숨을 쉬지도 않았어요. 그냥 묵묵하게 차곡차곡 짐을 쌌거든요. 소리 내서 우는 사람은 그래도 아직 감정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무 표정 없이 짐 싸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서 다 끝난 거예요. 수연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끝나 있었던 거거든요. 짐을 다 쌌어요. 거실로 나왔거든요. 소파에서 잠든 준혁을 한번 바라봤어요. 오래 보지는 않았거든요. 딱 한 번만 봤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놨거든요.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혼잣말이었어요. 잠든 준혁한테 하는 말인지 그냥 중얼거리는 건지도 모를 말이었거든요. 수연이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신발을 신었거든요. 문을 열었어요. 나갔거든요. 문이 닫혔어요. 아파트 복도가 조용했거든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거든요. 탔어요. 문이 닫혔어요. 1층 버튼.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수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서 있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나갔거든요. 테이블 위에 봉투가 남아 있었어요. 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봉투 겉면에 뭔가가 찍혀 있었어요. 로고였거든요. 법무법인 로고예요. 그것도 아무 법무법인이 아니었거든요. 법무법인 정태식. 잠든 준혁 옆에서 그 봉투는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따뜻한 아침이었는데 그 봉투 안에 든 건 따뜻한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준혁이 눈을 뜨는 건 그로부터 6시간 뒤였어요. 준혁이 눈을 뜬 건 오전 10시였어요. 소파에서 자다 보니 목이 뻐근했거든요. 등도 아팠고 입안이 텁텁했어요. 양주를 얼마나 마셨는지 머리도 지끈거렸거든요. 눈을 비비면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거실이 조용했거든요.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수연이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설거지 소리라든가 냄비 끓는 소리라든가.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부엌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준혁이 침실 쪽을 봤어요.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안을 들여다봤는데 옷장 문이 열린 채로 있었어요. 수연 옷이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서랍도 열려 있었는데 안이 비어 있었어요. 준혁이 멍하니 그걸 바라봤거든요. 나갔구나. 진짜로 나갔구나.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어젯밤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으니까요. 근데 막상 이렇게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걸 보니까 뭔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가슴 한켠이 싸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준혁은 그 느낌을 오래 붙잡지 않았어요. 에이, 나가면 나간 거지. 어차피 정리하려고 했던 거잖아.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거실로 나왔거든요. 물 한 잔 마시려고 부엌으로 가다가 테이블 위에 뭔가가 놓인 걸 봤어요. 서류 봉투였거든요. 흰 봉투였는데 두툼했어요. A사 용지가 여러 장 들어있는 것 같은 두께였거든요. 봉투 왼쪽 상단에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준혁이 별 생각 없이 집어들었거든요. 로고를 봤어요. 법무법인 정태식. 준혁이 미간을 살짝 찌푸렸어요. 정태식이면 수연 아버지 이름인데. 장인 어른이 돌아가신 지 2년이 됐는데 왜 법무법인 봉투가 여기서 나오지? 별 생각 없이 봉투를 열었거든요. 서류를 꺼냈어요. 3장이었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준혁이 그 서류를 읽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수연이 왜 1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는지. 그게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수연 아버지 정태식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나중에 모든 게 왜 그렇게 설계됐는지가 이해되거든요. 정태식은 경남 진주 출신이에요. 집이 가난했거든요. 중학교 때 학비가 없어서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 공부했어요. 고등학교는 야간으로 겨우 졸업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혼자 사법시험을 준비했어요. 주변에서 다 말렸거든요.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무슨 사법시험이냐고요. 근데 정태식은 그냥 했어요.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거든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렇게 7년을 버텼어요. 그리고 32에 합격했거든요. 그 시절엔 진짜 드문 일이었어요. 법무법인을 차린 건 38이었거든요. 처음엔 직원 2명짜리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근데 30년이 지나니까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법무법인이 됐거든요. 딸 수연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포기했을 때 아버지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말했거든요. 수연아, 종이 한 장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야. 내가 걸어온 길이 너를 만드는 거야. 아빠가 그 증거잖아. 수연이 준혁을 만난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처음엔 진심으로 사랑했거든요. 준혁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약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한테 평생 세뇌당한 스스로 설 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수연은 그걸 알면서도 결혼했어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버지 정태식은 처음부터 알았거든요. 이 결혼이 어떻게 될지를요. 딸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준혁을 한 번 만났어요. 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사위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요. 밥을 먹는 내내 준혁이 자기 얘기만 했어요. 회사 얘기, 성공 얘기, 앞으로 얼마나 클 건지 얘기. 수연 아버지가 뭘 하는 사람인지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집에 와서 수연한테 말했어요. 수연아, 저 사람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잘 되면 달라질 수 있어. 아빠 눈에 저 사람은 아직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야. 수연이 그래도 해보겠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한참 딸을 바라봤거든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래, 내 선택이야. 근데 수연아, 아빠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 절대 내 자신을 잃지 마. 알겠지? 그날부터 아버지가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딸이 언젠가 혼자 서야 할 날을 위해서요. 7년 전이었어요. 박준혁 회사가 자금 위기를 맞았거든요. 거래처 2곳이 동시에 부도가 나면서 연쇄적으로 터진 거예요. 준혁 회사도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밤마다 준혁이 술을 마셨어요. 소파에 앉아서 혼자 마시면서 다 끝났어를 반복했거든요. 수연은 그 옆에서 다 들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혼자 결심을 했어요. 친정에 갔거든요. 아버지 앞에 앉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거든요. 말을 못했어요. 딸이 뭘 하러 왔는지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기다려줬어요. 한참 있다가 수연이 입을 열었거든요. 아버지, 저 남편 회사 살려주세요. 아버지가 딸을 한참 바라봤어요. 말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천천히 딸의 손을 잡았어요. 수연아, 아빠가 다 해줄게. 근데 있어. 아버지가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거든요. 아빠가 너 걱정이 돼서 오래전부터 다 준비해뒀어. 너 나중에 혼자 서야 할 때를 위해서. 알겠지? 수연은 그때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고맙다고만 했거든요. 아버지는 그렇게 사위 회사를 살렸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준혁도 자기 회사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거든요. 그냥 어느 날 주거래 은행에서 만기 연장이 됐고 거래처 정리가 됐고 자금이 돌아왔어요. 준혁은 그게 자기가 잘 버텨서 된 줄 알았거든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된 줄 알았어요. 참 그렇잖아요. 도움받은 줄도 모르면 고마운 줄도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어요. 비서 최 팀장 얘기예요. 준혁 회사에 최 팀장이라는 비서가 있었거든요. 나이는 42이었고 일을 잘했어요. 준혁이 10년 동안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좀 이상했어요. 준혁한테는 그냥 평범한 비서였는데 수연한테는 유독 달랐거든요. 수연이 회사에 오면 제일 먼저 달려 나왔어요. 다른 직원들이 수연을 그냥 사장 부인으로 대할 때 최 팀장만은 달랐거든요. 깍듯했어요. 사장한테 하는 것보다 더요. 준혁이 한 번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야, 최 팀장. 너 왜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깍듯해? 최 팀장이 웃으면서 대답했거든요. 아, 사모님이 워낙 좋은 분이시잖아요. 그게 다였어요. 준혁은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밝혀지는 거지만 최 팀장이 그렇게 한다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법무법인 정태식 출신이었거든요. 정태식 선생님이 딸 곁에 심어 놓은 사람이었어요. 7년 전부터요. 회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준혁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준혁은 10년 동안 자기도 모르게 감시를 받고 있었던 거거든요. 아내한테요? 아니, 정확히는 장인 어른한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3년 전이었거든요. 오말순이 허리 수술을 받았어요. 꽤 큰 수술이었거든요. 입원비에 수술비에 재활 치료비까지 합치면 목돈이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준혁 회사가 그때 운영 자금이 빠듯했어요. 돈 얘기가 집에서 나왔거든요. 준혁이 끙끙댔어요. 근데 며칠 뒤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수납이 완료됐다고요. 준혁이 의아해서 병원 원무과에 확인했더니 이미 카드 결제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냈냐고 물었더니 가족분이 오셔서 내셨다고 했거든요. 준혁이 수연한테 물었어요. 당신이 냈어? 수연이 대답했거든요. 그냥 제가 했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더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넘어갔거든요. 자기를 구박하는 시어머니 수술비를 아무 말 없이 낸 거예요. 10년이 그랬어요.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공치사 한번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다 감당했거든요. 자, 이제 다시 준혁으로 돌아와요. 준혁이 봉투를 열었거든요. 서류 3장이 나왔어요. 첫 번째 서류를 봤거든요. 위쪽에 굵은 글씨로 제목이 박혀 있었어요. 주식 청산 통보서. 준혁이 눈을 가늘게 떴거든요. 읽어 내려갔어요. 회사 이름이 나왔거든요. 자기 회사였어요. 그 다음 줄에 주주 명단이 나왔거든요. 1대 주주 박준혁 지분 63%. 2대 주주. 준혁이 그 줄을 읽다가 멈췄어요. 2대 주주 정수연 지분 37%. 다시 읽었거든요. 정수연 37%. 3번 읽었어요. 틀리지 않았거든요. 준혁이 손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서류를 든 손이 살짝 내려갔거든요. 37%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분이거든요. 회사 중요 안건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비율이에요. 근데 수연이 그걸 갖고 있었거든요. 10년 동안요. 단 한 번도 그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어요. 회사 자금이 어떻게 돌아가냐고 물어본 적도 없었고 경영에 끼어든 적도 없었고 주주로서 뭔가를 요구한 적도 없었거든요. 그냥 조용히 갖고만 있었어요. 두 번째 서류를 집어들었거든요. 주거래 은행 대출 보증 철회 각서. 준혁이 숨을 한 번 들이켰어요. 읽어 내려갔거든요. 채무자 박준혁 대표이사 명예법인. 대출 원금 270억 원. 보증인 정태식 법무법인 계열 사모펀드. 보증 철회 효력 발생일 즉시. 기한 이익상실 조항 발동에 따라 채무자는 본 통보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액 상환 의무를 집니다. 준혁이 서류를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270억이었거든요. 14일 이내 전액 상환. 이게 무슨 말인지 준혁은 너무 잘 알았어요. 경영을 10년 넘게 해온 사람이거든요. 이 조항이 발동되면 어떻게 되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어요. 회사가 버틸 수가 없거든요. 14일 안에 270억을 마련할 수 있는 중견기업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준혁을 진짜로 얼어붙게 만든 건 그 다음이었거든요. 보증인 란을 다시 봤어요. 정태식 법무법인 계열 사모펀드. 7년 전이었어요. 회사가 자금 위기를 맞았을 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게 해결이 됐었잖아요. 은행 만기가 연장됐고 거래처가 정리됐었는데 그때 보증을 선 게 이 펀드였던 거거든요. 수연 아버지가 세운 펀드. 아내 아버지가 7년 동안 자기 회사 보증을 서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준혁이 눈을 감았거든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맞춰지면 맞춰질수록 자기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었는지가 드러났거든요. 세 번째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딱 한 장이었거든요. 위에 법무법인 정태식 로고가 크게 박혀 있었고 아래에 직인이 찍혀 있었어요. 붉은 직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서명이 있었어요. 준혁이 그 서명을 봤거든요. 정수연. 대표 변호사 정수연. 준혁이 입술이 살짝 벌어졌어요. 변호사. 대표 변호사. 수연이 변호사였거든요. 그것도 그냥 변호사가 아니었어요. 법무법인 정태식 대표 변호사였거든요. 아버지가 30년 동안 일궈온 법무법인의 대표요. 그리고 세 번째 서류 뒷면에 손글씨 메모가 있었거든요. 수연 필체였어요. 딱 한 줄이었거든요. 7년 전 당신 회사 살린 게 누구였는지 이제 아시겠죠? 준혁이 서류를 든 채로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생각이 거꾸로 흘렀거든요. 비서 최 팀장이 항상 수연한테 유독 깍듯하게 대했던 게 떠올랐어요. 다른 직원들도 수연을 대할 때 뭔가 조심스러워했던 게 생각났거든요. 당시엔 그냥 사장 부인이라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수연이 아침마다 조용히 메모하던 것도 떠올랐어요. 수첩에 뭔가를 적던 그 손. 잔치 자리에서도 친척 모임에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그 자리에서도 수연은 항상 조용히 메모를 했거든요. 법률 용어를 적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연이 가끔 늦게 들어오던 날들도 생각났거든요.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면 그냥 좀 다녀왔어요 라고만 하던 그날들. 사무실에 있었던 거였어요. 변호사로요. 대표 변호사로요. 10년 동안요. 준혁이 손에서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세 장이 바닥에 흩어졌거든요. 준혁은 그걸 줍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흩어진 서류를 내려다봤거든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햇살이었거든요. 그냥 환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거든요. 비서 최 팀장이었어요. 준혁이 전화를 받은 건 서류 3장이 바닥에 흩어진 직후였어요. 화면을 봤거든요. 비서 최 팀장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대표님, 저 최 팀장인데요.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거든요. 뭔가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보고하기 껄끄러운 내용이 있을 때 최 팀장이 늘 그런 톤으로 시작했거든요. 준혁이 말했어요. 말해. 대표님, 방금 주거래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혁이 눈을 감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에서 봤으니까요.
근데 막상 전화로 확인을 하려니까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270억 즉시 상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증 철회 통보가 접수됐고요. 약관상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발동됐다고 합니다. 14일 이내에 전액 상환하셔야 한다고요. 최 팀장 목소리가 살짝 떨렸거든요. 이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14일 안에 270억이 얼마나 불가능한 숫자인지를요. 준혁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최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거든요. 대표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는데요. 뭐야? 저 사실 대표님께 고백드릴 게 있습니다. 준혁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고백? 최 팀장이 잠깐 숨을 들이켰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그 소리가 들렸어요. 저 법무법인 정태식 출신입니다. 준혁이 말이 없었어요. 정태식 선생님이 대표님 회사에 저를 배치하셨어요. 7년 전에요. 사모님 부탁이셨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소파에 앉았거든요. 아니, 앉은 게 아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냥 주저앉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네, 대표님. 저는 처음부터 사모님 쪽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했어요. 준혁이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최 팀장이 말을 이었어요. 대표님이 저한테 잘 해주셨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도리가 아닌 거 압니다. 근데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준혁이 전화기를 내려놨어요. 끄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손에서 힘이 빠진 거였어요. 전화기가 소파 위에 놓였어요. 최 팀장 목소리가 작게 들렸거든요. 대표님? 대표님, 준혁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아니, 들렸는데 들리지 않았거든요. 잠깐 생각해봐요. 7년이에요. 7년 동안 매일 옆에 있었던 비서가 처음부터 아내 쪽 사람이었던 거예요. 회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준혁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준혁이 회의실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준혁이 거래처 사람들이랑 어떻게 술을 마셨는지, 준혁이 회사 자금을 어떻게 썼는지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최 팀장이 그걸 수연한테 일일이 보고했을까요? 아니었거든요. 수연은 그냥 알고 싶었던 거예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를요. 자기가 옆에서 10년 동안 봤지만 회사에서의 준혁은 또 달랐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했고 아버지가 최 팀장을 심어 놓은 거였어요. 근데 최 팀장이 10년 동안 수연한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딱 한 번 빼고요. 그게 언제였냐면요. 준혁이 이혼 서류를 꺼낸 그날 밤이었어요. 최 팀장이 수연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딱 한 줄이었어요. 사모님, 오늘 밤 이혼 서류 꺼냈습니다. 수연이 그 문자를 받고 나서 뭘 했는지 아세요? 바로 봉투를 준비했거든요. 이미 다 준비돼 있었어요. 서류도 각서도 직인도.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었는데 수연이 그걸 봉투에 넣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꺼낼지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준혁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천천히 힘없이 그냥 주저앉았거든요. 등이 소파에 기댔어요. 무릎을 세우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거든요. 머릿속이 하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것 같으면서 동시에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10년이었어요. 10년 동안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매일 아침 밥을 차려줬고 아플 때 약을 사다 줬고 회사 회식이 늦어지면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줬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대표 변호사였어요. 자기 회사 2대 주주였거든요. 7년 동안 회사 보증을 서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수술비를 몰래 냈거든요. 비서까지 심어놨어요. 근데 준혁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창피하다고 했거든요. 고졸이라서 창피하다고 했어요. 친구들한테 소개하기 부끄럽다고 했거든요. 준혁이 손으로 얼굴을 더 세게 감쌌어요. 손바닥으로 눈을 눌렀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준혁한테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수연이 변호사라는 것도 2대 주주라는 것도 비서를 심어놨다는 것도 물론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충격은요. 10년 동안 그걸 단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생각해봐요.
본인이 대표 변호사인데 남편한테 창피하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냥 참은 거잖아요. 본인이 회사 2대 주주인데 주주로서 한 번도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본인 아버지 펀드가 회사 보증을 서고 있는데 그 카드를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준혁이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나라면 진작에 다 꺼냈을 텐데. 나라면 진작에 다 말했을 텐데. 근데 수연은 안 했어요. 10년 동안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수연이 한 번은 아버지한테 물어봤거든요. 아버지, 제가 다 말해버릴까요? 라고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수연아, 배를 먼저 보여주는 사람이 지는 거야. 내가 먼저 꺼내면 그 사람은 두려워서 변하는 척 할 거야. 근데 그건 변한 게 아니거든. 진짜 본색은 더 편해졌을 때 나오는 거야. 기다려. 수연은 기다렸어요. 10년 동안요. 그리고 준혁이 가장 편하다고 느꼈을 때,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이혼 서류를 꺼냈거든요. 그때 수연이 봉투를 놓고 나간 거예요. 아버지 말대로요. 한편 그 시각이었어요. 시어머니 오말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기분이 좋은 날이었어요. 어제 칠순 잔치 잘 끝냈겠다. 며느리도 내보냈겠다. 이제 아들한테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붙여주면 된다는 생각에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를 때 제일 편안한 표정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딱 그 표정이었어요. TV 채널을 돌렸거든요. 드라마 보다가 홈쇼핑 보다가 뉴스 채널로 넘어갔어요. 경제 뉴스였거든요. 별 관심 없이 보다가 손이 멈췄어요. 화면에 뭔가가 나왔거든요. 기자회견장이었어요. 단상 위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법무법인 정태식 창립 30주년 기념 기자회견. 오말순이 눈을 가늘게 떴거든요. 정태식이면 며느리 아버지 이름 아닌가. 그냥 동명이인이겠지 하면서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단상 앞에 누군가가 걸어 나왔어요. 오말순 손에서 리모컨이 멈췄거든요. 화면 속에 수연이 있었어요. 분명히 수연이었는데 평소에 보던 그 수연이 아니었거든요. 검은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단상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거든요. 수연은 그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목소리도 달랐거든요. 평소에 집에서 말할 때랑 완전히 달랐어요. 또렷하고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그때 화면 아래에 자막이 떴어요. 정수연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정태식 2대 대표. 고 정태식 설립자 장녀. 오말순 손에서 리모컨이 바닥으로 떨어졌거든요. 소리가 났는데 줍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만 봤거든요. 대표 변호사. 2대 대표. 10년 동안 집에서 밥 차리고 시장 보고 제사 준비하던 그 며느리가 대한민국 유수의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였거든요. 오말순 머릿속에서 지난 10년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며느리한테 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고졸이라고 무시했던 것들. 친척 모임에서 창피하다고 했던 것들. 아들한테 저 여자 내보내라고 종용했던 것들. 그리고 7년 전에 수연이 친정아버지한테 도움 요청하러 간다고 했을 때 자기가 전화로 했던 말. 그 말이 떠올랐을 때 오말순 얼굴이 하얘졌거든요. 천천히 핸드폰을 들었어요. 수연 번호를 눌렀거든요. 신호가 갔어요. 1번, 2번. 수연이 받았거든요. 오말순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거든요. 뭔가 따지려고 했는데 따지는 건지 겁이 나는 건지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야, 이거사, 내가 감히.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야? 우리 준혁이 회사를 어떻게 하려고? 당장 취소 못해.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수연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차분했어요. 아주 차분했거든요. 어머님, 저 지금 사무실인데요. 한 박자 쉬었어요. 어머님, 근데 있잖아요. 어머님이 7년 전에 저한테 하셨던 말 있잖아요. 제가 친정아버지한테 도움 요청하러 간다고 했을 때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로 하셨던 말이요. 오말순 입이 살짝 벌어졌거든요. 그 통화 녹음본이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보내드릴까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오말순은 한동안 핸드폰만 바라봤거든요. 화면이 꺼졌어요.
까만 화면에 오말순 얼굴이 반사됐거든요. 7년 전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했어요. 수연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친정아버지한테 손 벌리러 간다고 했을 때 오말순이 전화로 했던 말이었거든요. 내 친정이 뭘 도와줘. 거지 같은 법무법인 하나 갖고. 도움은 무슨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지. 그 말이었어요. 수연이 그걸 갖고 있었거든요. 10년 동안요. 한 번도 꺼내지 않고 한 번도 들이밀지 않고 그냥 조용히 갖고만 있었어요. 오말순이 천천히 소파에서 흘러내렸거든요. 쿠션이 아래로 꺼지는 소리가 났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였거든요. TV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화면 속 수연이 기자 질문에 또렷하게 답하고 있었거든요. 오말순은 그 화면을 끄지도 못했어요. 그냥 흘러내린 채로 봤거든요. 봄 햇살이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오말순한테는 그게 하나도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있잖아요. 남한테 함부로 뱉은 말은 절대 사라지지 않거든요. 본인만 잊고 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평생요. 준혁이 회사로 출근한 건 오후 늦게였어요. 눈이 벌개져 있었거든요. 직원들이 눈치를 챘어요. 수근거리는 소리가 복도에서 들렸거든요. 근데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준혁이 사무실 문을 닫았거든요. 책상 앞에 앉았어요. 비서 최 팀장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거든요. 들어오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준혁이 한참 최 팀장을 바라봤거든요. 화를 낼 줄 알았는데 화가 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요. 너 언제부터였어? 7년 전부터입니다. 정태식 선생님이 직접 저를 부르셨어요. 딸이 걱정된다고 하시면서요. 준혁이 창밖을 봤거든요. 수연이한테 뭘 보고했어? 최 팀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무것도 보고 안 했습니다. 준혁이 최 팀장을 봤거든요. 진짜로요. 정태식 선생님도 사모님도 한 번도 보고하라고 하신 적 없었어요. 그냥 옆에 있으라고만 하셨거든요. 대표님이 너무 힘든 상황이 오면 그때 알리라고만 하셨어요. 준혁이 눈을 감았거든요. 7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했는데 어젯밤에 연락한 거야. 네. 이혼 서류 꺼낸 것 때문에. 네, 대표님. 준혁이 웃었어요. 쓴 웃음이었거든요. 그래. 알겠어. 나가봐. 최 팀장이 나갔거든요. 문이 닫혔어요. 준혁이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거든요. 긴급 현안들이었어요.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고 회계사한테서 연락이 왔거든요. 다들 같은 얘기였어요. 270억 14일. 준혁이 그 서류들을 보다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거든요. 서울 하늘이 맑았어요. 유독 맑았거든요. 아이러니했어요. 이렇게 맑은 날 자기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요. 그날 밤이었어요. 준혁이 수연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신호가 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거든요. 전화 좀 받아줘. 할 말 있어. 답장이 왔어요. 딱 한 줄이었거든요. 저도 할 말 없고 들을 말도 없어요. 준혁이 핸드폰을 내려놨거든요. 오래 바라봤어요. 그 짧은 문자 한 줄이 270억보다 더 크게 느껴졌거든요. 사흘이 지났어요. 준혁이 여러 곳에 연락을 돌렸거든요. 은행에도 투자자들한테도 아는 사람들한테도요. 돌아오는 답은 하나같이 비슷했거든요. 담보가 있어야 한다.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 준혁이 알았어요. 이미 소문이 났거든요. 재계는 좁아요. 주거래 은행에서 즉시 상환 요청이 들어갔다는 게 알려지면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거든요. 가라앉는 배에 같이 타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래처 두 곳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거든요. 직원 한 명이 사직서를 냈어요. 그게 시작이었거든요. 사직서가 하나 더 왔어요. 그 다음 날 또 하나가 왔거든요. 지가 배를 떠나는 거예요. 이건 본능이거든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원들도 느끼는 거예요. 준혁이 그 사직서들을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열지 않았거든요. 그냥 넣어두었어요. 7일째 되는 날이었거든요.
준혁이 혼자 운전을 했어요. 어디 가는지 모르게 그냥 달렸거든요. 한강변이었어요. 차를 세웠거든요. 창문을 내렸어요. 한강이 보였거든요. 봄이라 강바람이 불었어요. 차갑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은 바람이었거든요. 준혁이 그 바람을 맞으면서 생각했어요. 10년이었거든요. 10년 동안 자기 옆에 있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어요. 학벌이라는 필터로만 봤거든요. 고졸이라는 딱지로만 봤어요. 그 아래에 뭐가 있는지는 보지 않았거든요. 보려 하지 않았어요.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냥 창피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창피한 사람. 그게 준혁이 10년 동안 수연을 본 방식이었어요. 한강 위로 해가 지고 있었거든요. 노을이 물 위에 퍼졌어요. 준혁이 그 노을을 오래 봤거든요. 그러다가 핸드폰을 들었어요. 수연 번호를 눌렀거든요. 신호가 갔어요. 받지 않았거든요. 준혁이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창문을 올렸거든요. 차를 출발시켰어요. 경기도 용인 방향으로 달렸거든요. 비가 왔어요. 4월 봄비였는데 따뜻한 비가 아니었거든요. 차가운 비였어요. 낮인데도 하늘이 어두웠거든요. 우산 없이 맞으면 금방 옷이 젖는 그런 비였어요. 준혁이 수연 친정집 앞에 선 건 저녁 7시였거든요. 경기도 용인 단독주택이었어요. 수연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지내는 집이었거든요. 나지막한 담장에 작은 마당이 있는 집이었어요. 대문 옆에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비를 맞아 가지가 축 늘어져 있었거든요. 준혁은 그 앞에 서서 멍하니 집을 바라봤어요. 비를 맞고 있었거든요. 우산을 안 가져온 건지 가져왔는데 안 편 건지 그냥 비를 맞고 있었어요. 정장이 다 젖고 있었는데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냥 서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이 집을 몇 번 왔었는데 올 때마다 장인 어른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사위한테 한 번도 뭐라 한 적 없는 분이었거든요. 딸을 무시하는 사위한테도 딸을 창피하다고 하는 사위한테도 한 번도 따지러 온 적 없는 분이었어요. 그냥 맞아줬거든요. 밥 차려주고 차 내오고 조용히 웃어주는 분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더 무서웠거든요. 따지거나 화를 냈으면 오히려 나았을 텐데요. 그냥 다 알면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면서 그냥 기다린 거예요. 딸이 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요. 준혁이 인터폰 앞으로 걸어갔어요. 버튼을 눌렀거든요. 삐 소리가 났어요. 신호가 갔거든요. 1번, 2번, 3번. 그리고 인터폰이 열렸어요. 아무 말이 없었거든요. 열린 건데 아무 말이 없었어요. 수연이 받은 건지 그냥 눌린 건지도 몰랐거든요. 준혁이 인터폰에 대고 말했어요. 수연아, 대답이 없었거든요. 나야. 나왔어.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빗소리만 들렸거든요. 준혁이 인터폰에 손을 짚었어요. 미안해. 목소리가 갈라졌거든요. 내가 진짜 미쳤었어. 내가 뭘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버리는지도 모르고. 10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 이제 다 알아. 제발 한 번만 문 열어줘. 얘기하자. 빗소리. 준혁 코끝이 빨개졌거든요. 수연아, 나 여기 있어. 안 갈게. 문 열어줄 때까지 여기 있을게. 한참이 지났어요. 빗줄기가 더 굵어졌거든요. 정장이 완전히 다 젖었어요. 구두 안에도 빗물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준혁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거든요. 그때 인터폰에서 소리가 났어요. 수연 목소리였거든요. 준혁 씨. 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차분한 목소리였거든요. 떨리지도 않았고 울먹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늘 하시던 말이 있었어요. 준혁이 입술을 깨물었거든요. 사람은 올라갈 때 보지 말고 내려갈 때 봐야 한다고. 나 10년 동안 봤어요. 올라갈 때도 봤고 힘들 때도 봤고 당신이 나한테 창피하다고 할 때도 봤어요. 준혁이 눈을 감았거든요. 수연이 잠깐 멈췄어요. 준혁 씨.
나 당신 미워하지 않아요. 준혁이 눈을 떴거든요.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당신이 나한테 한 말들 있잖아요. 그거 사실 당신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어머님한테 평생 들으신 말들이잖아요. 준혁 눈에 눈물이 고였거든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근데 수연이 한 박자 쉬었어요. 피해자라고 가해자가 되는 게 용납되진 않잖아요. 준혁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화가 나서 무너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정확하게 맞는 말이어서 무너지는 거였어요. 반박할 수가 없었거든요. 단 한 글자도요. 잘 내려가세요. 인터폰이 꺼졌거든요. 딸깍 소리가 났어요. 작은 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렸거든요. 준혁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천천히 힘없이 무릎이 꺾이면서 그냥 주저앉은 거였거든요. 차가운 빗물이 무릎 아래로 스며들었어요. 정장 바지가 다 젖었거든요. 대문 앞 시멘트 바닥이 차가웠어요. 근데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남자가 울었어요. 소리를 죽이면서 울었거든요.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비가 얼굴을 적시는 건지 눈물이 흐르는 건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집 안에 불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어요. 거실 불이 꺼지고 부엌 불이 꺼지고 마지막으로 안방 불이 꺼졌거든요. 수연이 잠자리에 드는 거였어요. 준혁이 거기 있든 없든 상관없이요. 그게 진짜 끝이었거든요. 분노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서럽게 울면서 나오거나 그런 드라마 같은 장면이 아니었어요. 그냥 불이 꺼지는 거였거든요. 조용하게요. 사람 사이가 끝날 때는 항상 그렇거든요. 폭발이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꺼지는 거예요. 불 꺼지듯이요. 준혁은 그 꺼진 집 앞에서 비를 맞으며 오래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몰랐거든요. 무릎이 저려올 때쯤 겨우 일어났어요. 돌아섰거든요. 걸어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거든요. 돌아보고 싶었는데 돌아볼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였어요. 빗속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거든요.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법원에서 기업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났거든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어요. 준혁이 그 결정문을 받았을 때 사무실에 혼자 있었어요. 비서도 없었고 직원도 없었거든요. 많이들 나갔어요. 사직서가 12장이 들어왔거든요. 준혁이 결정문을 책상 위에 내려놨어요. 한참 바라봤거든요. 10년이었어요. 밤새 일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가족 챙길 시간도 없이 키워온 회사였거든요. 근데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14일이었거든요. 단 14일 만에 10년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준혁이 서랍을 열었거든요. 도장을 꺼냈어요. 기업회생 신청서가 책상 위에 있었거든요. 도장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한참 동안 그 서류를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도장을 찍었거든요. 딱 소리가 났어요. 조용한 사무실에서 그 소리가 크게 울렸거든요. 준혁이 도장을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천장을 봤거든요. 눈을 감았어요. 수연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짐 싸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봉투 놓고 나가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비 오는 날 인터폰 너머로 들리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잘 내려가세요. 그 말이 귓속에 울렸거든요. 준혁이 눈을 떴어요. 창밖을 봤거든요. 서울 야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거든요. 차들이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준혁 회사 불만 꺼져가고 있었거든요. 회생 절차가 시작되고 나서 인수의향을 밝힌 곳이 나타났어요. 비서 아니 이제는 그냥 직원이 된 최 팀장이 서류를 가져왔거든요. 대표님, 인수의향서가 들어왔습니다. 준혁이 서류를 받았어요. 인수 주체를 봤거든요. 정태식 법무법인 계열 투자사였어요. 준혁이 손에서 서류를 내려놨거든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최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혁이 창밖을 봤어요.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10년 동안 창피하다고 했던 사람이 자기가 10년 동안 키워온 회사를 사들이는 거였거든요. 이게 현실이었어요.
드라마가 아니었거든요. 준혁이 일어섰어요. 창가로 걸어갔거든요. 가을 하늘이 높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거든요. 준혁이 그 하늘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거든요. 아무도 듣지 못한 말이었어요. 내가 뭘 버렸는지도 몰랐네. 그해 가을이었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던 10월 초였거든요. 하늘이 높고 맑은 날이었어요.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있는 특급 호텔 앞에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거든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하나둘 호텔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법무법인 정태식 창립 30주년 기념 리셉션이었거든요. 호텔 볼룸을 통째로 빌렸어요. 한쪽 벽면에는 법인의 30년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전시돼 있었거든요. 사진 제일 첫 번째 칸에 정태식 선생님이 있었어요. 법인 설립 당일에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젊은 모습이었는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낡은 책상 앞에 서서 작은 간판 하나 들고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배경도 허름하고 양복도 수수했는데 표정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 같았어요. 그 옆에 메모가 붙어 있었거든요. 손글씨였어요. 법은 약자를 위해 존재한다. 정태식. 리셉션이 시작됐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개회를 선언했거든요. 그리고 말했어요. 지금부터 법무법인 정태식 2대 대표 정수연 변호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커졌거든요. 단상 옆에서 수연이 걸어 나왔어요. 검은 정장이었거든요.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목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선물해준 작은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굽 있는 구두 소리가 볼룸 바닥에 울렸거든요. 수연이 단상 앞에 섰어요.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잠깐 앞을 바라봤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었거든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수연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이 법인을 세우실 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볼룸이 조용해졌거든요. 법은 약자를 위해 존재한다. 저는 그 말 하나로 여기까지 왔어요. 박수가 터졌거든요. 수연은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단상 한편을 봤어요. 거기에 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었거든요. 생전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법인 설립 첫날에 찍은 그 사진이었거든요. 낡은 책상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이었어요. 수연이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거든요.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로 평가받는다고. 학벌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이 사람을 만드는 거라고. 볼룸이 조용했거든요. 저는 아버지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아버지가 제 옆에 계셨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들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것. 수연이 잠깐 멈췄거든요. 감사합니다. 그게 다였어요. 짧았거든요. 근데 볼룸에 있던 사람들이 한동안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조용했거든요. 그러다가 누군가 한 명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게 퍼지면서 볼룸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거든요. 리셉션이 끝난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거든요. 수연은 그 모든 걸 다 소화했어요. 일일이 악수하고 인사하고 질문에 답하고요. 그러다가 볼룸이 거의 다 비워졌을 때였거든요. 텅 빈 볼룸에 수연 혼자 남았어요. 직원들도 다 나갔고 비서도 잠깐 자리를 비웠거든요. 수연이 천천히 아버지 사진 쪽으로 걸어갔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 앞에 섰거든요. 아버지가 웃고 있었어요. 30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그 눈빛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수연이 사진을 바라봤어요. 한참 바라봤거든요. 그러다가 손을 들어서 사진 액자를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유리 위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거든요. 아버지. 목소리가 작았어요. 다 됐어요. 그게 다였거든요. 2마디였어요. 근데 그 2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는지 몰라요. 10년치 굴욕이 담겨 있었거든요. 10년치 침묵이 담겨 있었어요. 밥 차리고 짐 싸고 무릎 꿇는 남자 앞에서 문 닫던 그 모든 날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이요. 나중에 혼자 서야 할 때를 위해서 아빠가 다 준비해뒀어.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완전히 이해가 됐거든요.
아버지는 딸이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딸이 혼자 설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던 거였거든요. 지분도 펀드도 법인도 전부 딸을 위한 거였어요. 사위가 언젠가는 본색을 드러낼 거라는 걸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준비했던 거예요. 말없이요. 내색 없이요. 그냥 웃으면서 사위 밥 차려주면서요. 수연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흐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고여 있었어요. 아버지 말대로 됐어요. 혼자 섰어요. 이제 수연이 천천히 손을 내렸거든요. 뒤로 돌았어요. 볼룸 출구 쪽으로 걸어갔거든요. 구두 소리가 텅 빈 볼룸에 울렸어요. 문을 열고 나갔거든요. 문이 닫혔어요. 아버지 사진이 테이블 위에 남아 있었거든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그해 11월이었어요. 법무법인 정태식 계열 투자사가 박준혁 법인을 공식 인수했거든요. 인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됐고 직원들은 대부분 고용 승계됐거든요. 준혁은 그날 사무실을 나왔어요. 박스 하나였거든요. 10년 동안 키워온 회사를 나오면서 챙긴 게 박스 하나였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다가 준혁이 멈췄거든요. 문득 생각났어요. 수연이 짐 쌀 때도 박스 2개였다는 게요. 10년치 삶이 박스 2개였다는 게요. 준혁이 손에 든 박스를 내려다 봤거든요. 박스 하나였어요. 10년치 회사가 박스 하나였거든요. 준혁이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그리고 걸었거든요. 주차장 출구로 걸어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거든요. 수연은 그날 저녁 늦게 퇴근했어요. 사무실 불을 끄고 코트를 걸치고 가방을 들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에서 내려서 건물 밖으로 나왔거든요. 가을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수연이 코트 단추를 채웠거든요. 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였거든요. 맑은 밤이었어요. 수연이 잠깐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봤거든요. 오래 보지는 않았어요. 택시를 잡아 탔거든요. 집으로 갔어요. 용인 친정집이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갔거든요. 마당에 감나무가 있었어요. 가을이라 잎이 다 졌는데 감이 빨갛게 달려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심은 나무였어요. 수연이 그 나무를 바라봤거든요. 빨간 감들이 밤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수연이 작게 웃었거든요. 소리 없는 웃음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불을 켰어요. 거실이 환해졌거든요. 수연이 코트를 벗어걸고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냄비에 물을 올렸거든요. 라면을 끓였어요. 혼자 밥 먹는 날이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혼자 먹는 밥이 편했거든요. 창밖으로 감나무가 보였어요. 빨간 감들이 불빛에 반짝였거든요. 수연이 라면을 먹으면서 그 감나무를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저 나무 심을 때가 생각났거든요. 수연이 어렸을 때였는데 아버지가 삽으로 땅을 파면서 말했었거든요. 수연아, 나무는 뿌리가 깊어야 오래 산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뿌리가 깊은 사람은 어떤 바람에도 안 쓰러져.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던 말이었는데요. 지금은 알았거든요. 그게 그냥 나무 얘기가 아니었다는 걸요. 딸한테 하는 말이었다는 걸요. 수연이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참았어요. 그냥 창밖 감나무를 바라봤거든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렸거든요. 감들이 떨어지지 않고 버텼어요. 뿌리가 깊은 나무였거든요. 오말수는 그날 밤 혼자 방에 있었어요. 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거든요. TV도 껐어요. 그냥 어두운 방에 혼자 앉아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조용히 오래요. 자기가 평생 학벌을 무기로 살아오면서 정작 가장 단단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걸요. 자기가 무시했던 그 며느리가 자기 아들 회사를 2번이나 살렸다는 걸요. 자기 수술비를 아무 말 없이 냈다는 걸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버린 그 사람이 결국 그 회사의 새 주인이 됐다는 걸요. 오말순이 눈을 감았거든요.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흘렀거든요. 억울해서가 아니었어요. 부끄러워서였거든요. 평생 처음 느끼는 부끄러움이었어요. 마지막 자막이 올라왔어요.
그는 끝내 회사를 살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의 새 주인은 그가 10년 동안 창피하다고 했던 그 아내였거든요. 뿌리 깊은 사람은 어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아요.